안녕하세요. 평생 사람에게 치며 길러온 안목으로 자식을 가까스로 구출했던 60대 남자입니다. 사실 제 인생이 여지껏 평탄한 적이 없다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쌓아왔던 제 촉이 이렇게나 제 가족을 구원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래서 인생은 알다가도 모른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생겼던 소름 돋는 그때 일을 찬찬히 얘기를 해볼게요. 전 젊었을 적 직원 20명 정도 되는 사업을 운영하던 젊은 사업가였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도전한 사업은 정말 거침없이 성장을 했었어요. 손에 대는 거 뭐든지 잘 풀리기 시작했고 일찍부터 성공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곤 했으니까요. 아내와 결혼하고 난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항상 여유롭게 살았었죠. 30대 초반에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2년 터로 낳게 되었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만만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세상의 쓴맛을 알게 된 건 한창 사업을 열심히 꾸려나가던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정말 암흑기로 몰고 갔던 위기가 있었죠. 바로 IMF랍니다. 90년대에 IMF가 터지고서 정말 굴지의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할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그에 비해 작았던 제 사업 역시 큰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거래하던 업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다 보니 거래 대금도 못 받게 되고 그러며 저 역시 사업에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당신 너무나도 힘들 때라 돈을 빌리러 다니려고 해도 쉽지 않았고요. 거의 하루 종일 이곳저곳 다니며 알아보다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오곤 했습니다. 아는 그때 처음 저에게 사업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사업 정리하는 게 어때? 지금 당장 거래대금도 못 갚는다며 도망간 업체 사장 연락도 안 된다는데 이러다 우리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떻게든 사업 살려야지. 지금 당장 이거 그만두면 우리 뭘로 먹고 살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백방으로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보, 애들도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데 더 빚 생기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하자. 아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네. 당신은 애들이나 잘 봐. 그땐 아내의 말에 그저 짜증만 났습니다. IMF 초기만 해도 주변 업체들은 다 도산을 해도 제 사업은 그래도 버틸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위기가 지나가고 다시 꽃피는 봄날이 올 거라 자신했었습니다. 결국 전 본가며 쳐가며 주변에 다 돈을 빌려서 다시 사업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위기는 쉽게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사업이 계속 망하기만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저희 살던 집도 처분하고 다세대 주택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 집에 있는 것도 힘들었던 그곳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 하나 살려보겠다고 처자식 고생하는 줄 모르고서 앞만 봤던 전 정말 너무나도 철이 없었던 거죠. 그런 철없는 저 대신 가정을 지키며 고생했던 건 바로 아내였어요. 아내는 청소일을 하며 정말 밤낮 없이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답니다. 그때 당시 건물 청소를 했었는데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하다 보니 해도 뜨지 않은 새벽부터 아는 분주하게 준비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혹여나 저와 애들이 굶을까 아내는 밥까지 차려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아내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죠. 늘 이렇게 저와 아이들만 생각하던 아내에게 큰일이 벌어진 건 제 나이 40대 중반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은가? 배가 자꾸 불편한데 화장실을 가도 안 나오네. 한 번 보면 색도 좀 이상하고 말이야. 나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병원은 무슨, 당신 평생 변비 때문에 시달렸잖아. 아, 그러니까 밥 굶지 말고 제대로 밥 챙겨 먹으라 그랬지? 그렇게 변비약만 먹지 말고
아니, 먹는 걸 제대로 먹으라고. 그래야 화장실을 잘 가는 거야. 평소에도 화장실 가는 걸 힘들어했던 아내였기에 전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아내에게 한 말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거라는 걸 그때 몰랐지만요. 한 며칠을 그렇게 배가 불편하다 하던 아내는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아내는 단순한 변비가 아닌 암에 걸린 거였어요. 그 와중에 천만 다행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 전이가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내는 암을 떼어내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아내가 입원하고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전 그때서야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만 해도 이게 꿈인지 뭔지 현실처럼 느껴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내가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결혼할 때만 해도 세상 예쁘고 곱던 손이 언제 이렇게 거칠어졌는지 전 그때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을 했었네요. 여보,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여보. 아유, 당신 왜 울어? 천하의 유대한이 웃는 거야? 나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 천만 다행이라고. 다행히 주변에 막 퍼진 것도 아니고 크기도 아직 많이 커지지 않아서 수술받고 치료 잘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 누가 보면 심각한 병인 줄 알겠네.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아프다고 할 때 병원에 같이 가줄 걸. 나만 생각했어, 나만. 당신 낫기만 하면 내가 평생 당신 업고 다닐게. 내가 앞으로 평생 정말 잘할게. 됐네요, 유대한 씨. 여기서 이렇게 울지 마시고 가서 애들하고 밥 챙겨 먹어. 경훈이고 시험인데 당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수술은 내일이고 당장 보호자까지 있을 필요 없으니까 가서 애들 좀 챙겨. 당신도 여기서 잘 생각 말고 집에 가서 편히 자고. 그 좁은 곳에서 당신 어떻게 자려고 그래. 그 와중에도 저와 애들만 걱정하는 아내를 보며 전 더 이상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겠노라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무사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항암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의료 시스템이 좋았던 건 아니다 보니 참 우여곡절도 많고 항암 받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했었네요. 부작용의 오심에 구토에 너무 힘들어하는 아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내가 정말 대단한 게 그 와중에도 애들 앞에선 단 한 번도 아픈 티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들 앞에선 늘 밝고 건강한 엄마를 보이고 싶다며 정말 아프기 전처럼 똑같이 행동했답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투병 끝에 아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물론 전보다 건강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전 누구보다 소중한 아내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늘에 감사했답니다. 그 뒤부턴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전 40 중반에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땐 개인 택시는 아니었고 회사 소속으로 택시를 몰았죠. 당신 산학금이 있어 매일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돈도 있었습니다. 그 돈을 딱 마련하고 난 뒤에 버는 돈이 제 수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동트기 전 새벽부터 자정이 넘어서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네요. 처음 제가 택시 운전을 시작했을 땐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제 곁에서 응원을 해줬던 사람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 매일같이 새벽에 제가 차에서 먹을 간단한 도시락을 싸줬어요.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 늘 따뜻한 국을 데우고서 제가 나가기 전에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보, 얼른 국 식기 전에 이거부터 호로록 마셔. 날이 많이 춥던데 옷 따뜻하게 입고 가고. 고마워 당신. 근데 언제 일어나서 국을 다 끓였어. 어제 먹던 거 그냥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그래. 우리 남편 밖에서 고생하는데 새 국 끓여줘야지.
나갈 때 도시락도 꼭 챙겨 나가고 귀찮다고 밥 굶지 말고 틈틈이 잘 챙겨 먹어.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아내의 내조 덕에 전 차츰 택시 운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택시 운전을 20년 넘게 하면서 정말 여러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진상 손님들을 만났을 땐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술 마신 손님들을 태울 때면 가는 길 내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술에 만취해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대로 차에서 잠든 손님들도 많았고요. 거기다 위험한 일을 겪을 때도 있었죠. 하루는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는데 술에 좀 취한 남자 손님을 태웠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택시에 탔을 땐 별말 없이 목적지만 얘기를 하길래 조용히 저도 주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손님이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아저씨, 왜 여기로 가요? 에? 아, 왜 여기로 가냐고? 예? 아, 손님, 이 방향으로 가야 빠르게 도착해서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30년 넘게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로 가는 택시 한 번도 없었는데 당신 일부러 돌아서 가는 거지? 어? 그렇지? 아닙니다. 아니, 절대 아니에요. 분명 맞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차 안 돌려? 어? 차 당장 안 돌리냐고. 그러더니 뒷좌석에 있던 그 손님이 갑자기 앞으로 쑥하니 몸을 기울이더니 자동차 핸들까지 손을 뻗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전 너무나도 식겁을 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바로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술에 잔뜩 취해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더군요. 그때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결국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나서야 나중에 죄송하단 연락을 받았었네요. 정말 사람에 시달리며 일을 할 때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었죠. 누구보다 절 응원하고 믿어준 가족들 때문이었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늘 그렇게 나쁜 기억만 있었던 건 또 아니었어요. 택시를 운행하다 보니 아침에 시간이 좀 있으면 한 번씩 애들 학교에 데려다 줄 때도 있었거든요. 당시 저희 아들이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가 집에서 좀 멀었었는데 고3 땐 정말 제가 매일같이 아들을 데려다 주곤 했어요. 어찌 보면 제가 택시 운전을 했기에 자식들과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들은 제가 그렇게 학교에 데려다 줄 때면 한 번씩 엄마한테 차마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주말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와도 돼요? 친구가 게임팩을 샀다고 같이 하자 그래서요. 엄마한테 말하면 혼나겠죠? 아이, 당연하지, 요 녀석아. 그걸 그대로 말하려고? 그러면 네 엄마 아주 난리나. 그냥 친구랑 같이 시험 공부하러 간다 해. 아빠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대신 너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아, 진짜요? 진짜 돼요? 와, 아버지 감사해요. 저 절대 나쁜 짓 안 할게요. 정말 친구랑 집에서 게임만 할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엄마한테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가끔씩은 자식들과의 둘만의 소소한 비밀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꽤나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엔 로스쿨에 들어갔어요. 딸은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입사를 해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들을 다 키우며 뒤돌아 생각해보니 참 세월이 빠르구나 싶더군요. 딸이 먼저 사회생활을 하고 난 후에 아들을 로스쿨을 다니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사실 학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 아들이 더 치열하게 죽어라 공부만 했었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비로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공부만 하던 아들이 졸업을 하고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첫 시험은 합격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들이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서 1박 2일로 근교에 낚시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들과 둘이서 가만히 낚싯대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이 참 깊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불합격할지 몰랐거든요. 죄송해요. 기대 많으셨죠? 실망하셨다는 거 알아요. 엄마랑 아버지가 저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죄송해요. 엄마랑 아버지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힘드네요. 경훈아, 아버진 네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어. 물론 아버지랑 엄만 바람대로 네 인생이 탄탄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지. 근데 그건 그저 우리 바람일 뿐이다. 아버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흘러간 게 하나도 없더구나. 대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그 빛을 보게 되더라고. 아버지가 보기엔 경훈이 네가 얼마나 노력한지 알잖니. 분명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러니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 뒤로 아들은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2년 만에 결국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되고 난 후 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아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저희에게 대부분의 월급을 보내주곤 하더군요. 그동안 비싼 등록금 마련하느라 고생했다며 자신이 다 갚을 거라 얘기하는 아들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참 그간의 힘든 세월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도 변호사가 되고 딸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고 나니 저희 부부는 너무나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아이들이 좋은 가정을 꾸려주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꺼냈을 땐 저희 부부는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단 한 번도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거나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던 적이 없었던 아들은 30대 후반이 돼서야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똑부러지고 똑똑했던 아들이라 사실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도 좋은 사람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처음 인사를 오던 날 저와 아내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아내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길래 새벽부터 시장에 가 장을 보고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저 역시 그날은 오후 일을 쉬고 집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이 딱 도착을 하고 들어왔는데 같이 들어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예뻤고 옷차림도 너무나 깔끔하게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첫인상만 조신했다는 거였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꾸만 아들한테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오빠, 나 물. 오빠, 나 물티슈 좀 줘. 오빠, 나 그 가방 안에 핸드폰 좀 꺼내줘. 앞에 있는 저와 아내는 보이지 않는지 쉴 새 없이 아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모습을 보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들은 또 그런 게 자연스러운지 어찌나 빠릿빠릿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는데 좀 기가 차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첫인사를 하는 곳에선 좀 눈치도 보고 그럴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앞에서 바로 대놓고 음식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다 맛있긴 한데 좀 간이 세네요. 제가 관리 때문에 센 음식은 잘 안 먹거든요. 또 이건 좀 너무 맵기도 하고. 안 그래, 오빠? 어? 아, 그래? 좀 매운가? 난 맨날 먹어서 잘 모르겠던데. 뭐야, 내 입맛 몰라? 이게 맵지 왜 안 매워? 누가 봐도 매운데. 다시 한번 먹어봐. 이거 맵지 않아? 누가 봐도 저희 아들을 휘어잡았군 할 정도로 아들 여자친구의 태도는 거침이 없었어요. 첫인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느껴졌던 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라지고 없고 저 아는 그저 얼른 이 자리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첫인사를 마치고서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겠다고 나갔고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간 후엔 저와 아내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느낌을 아내도 똑같이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온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전 조심스레 아들에게 얘기를 했죠. 저 경훈아, 네 여자친구가 평소에도 너한테 저렇게 대하냐? 네? 뭘요? 아, 여자친구가 좀 깐깐하긴 한데 마음은 착해요.
좀 말을 털털하게 해서 그렇지. 당차고 야무지고 성격 좋은데 왜 아버지? 아니 엄마랑 내가 보기엔 너한테 좀 함부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평소에도 너한테 저렇게 하나 싶어서. 아무리 그래도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는데 조심스럽진 않은 것 같구나. 에이, 아버지, 사람 한 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자친구가 좀 털털해서 그렇지 성격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아마 앞으로 몇 번 더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확신에 찬 아들의 말에 저 안엔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봐선 사람을 알 수 없겠구나 생각했네요. 그래서 저 몇 번 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자꾸만 아들은 여자친구와 만날 자리를 만들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바로 통보를 하더군요. 아버지, 저 여자친구랑 결혼할래요. 저번에 보셨잖아요.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경훈아, 아무리 그래도 몇 번 더 얼굴 보고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해야지. 그러지 말고 집으로 밥 한번 먹자고 해봐라. 아이,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얼굴 볼 텐데 뭐하러요. 여자친구 나쁜 사람 아니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버지가 저번에 말했잖냐. 네 여자친구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몇 번 더 만나봤으면 좋겠구나. 아이, 아버지,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평생 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저잖아요, 저. 그러니까 저 믿으시고 여자친구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결국 아들은 제 이야기를 거절하더라고요. 좀 찝찝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지껏 스스로 알아서 잘했던 아들이라서 전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아들도 그쪽 집안에 인사를 가고 나름 둘이서 결혼 준비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불편한 일들은 하나둘씩 더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아들 방을 정리하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카드 영수증을 보더니 아주 경악을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더군요. 저 역시 그 카드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무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금액을 백화점에서 결제를 한 거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인가 싶어 저흰 아들이 퇴근하고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선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이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설마 제 방 뒤지신 거예요? 뒤지긴. 엄마가 방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거 주운 거다. 너? 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야? 아무리 네가 변호사라고 하지만 이 정도 돈을 한 번에 써본 건 아니잖니. 이거 뭐냐? 아, 뭐 하나를 이렇게 썼어? 아, 그게 아니 그 쓸만하니까 쓴 거예요. 너 똑바로 말 안 해? 갑자기 네가 이렇게 큰 돈을 쓸 일이 뭐가 있다 그래? 얼른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 아, 실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가방 산 거예요. 요샌 다 이렇게 프로포즈 하거든요. 여자친구가 꼭 받고 싶다고 해서. 뭐? 프로포즈? 전 아들의 말에 정말 기가 차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들 말론 요즘 세대들은 결혼하기 전 이런 프로포즈를 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보여주는 사진을 보는데 진짜 아내와 전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답니다. 무슨 고급 호텔 같은 곳에 꽃이며 조명이며 이것저것 꾸며가지고 프로포즈를 한 그 사진이었어요. 거기에 명품 가방 담긴 상자랑 반지랑 이것저것 해서 놓여져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순간 속이 답답해지더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답답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던 예비 며느린 패션 모델로 일을 한다는데 그렇다고 정해진 매달 월급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집도 좀 어려워서 아들보다 2살이 어린데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아들이 모아둔 돈으로만 결혼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그 비싼 명품백을 받겠다고 했다는 게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더는 아들의 결혼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전 결국 아들에게 제 의견을 말했어요. 경훈아,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서 정말 큰 일이다.
그저 남녀가 만나 연애하는 거랑은 달라. 아버지가 네 여자친구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니다. 그치만 사람이 자기 상황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이건 절대 아닌 것 같구나. 아버지,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자친구도 주변에서 다 그러니까 자기도 받고 싶다고 한 것뿐이고 제가 그렇다고 이걸 못 해줄 정도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괜히 반대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전 아버지 의견에 동의 못 합니다. 경훈아, 아버지 말 들어. 당장 헤어지라는 게 아니야. 대신 결혼은 좀 더 생각해 보자꾸나. 싫어요, 아버지. 저 여자친구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제 나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40대인데 더 시간 지나면 결혼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저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들은 저와 아내가 그렇게 말리고 말려도 기어코 결혼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솔직히 자식이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저렇게 고집 부리는데 더는 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는 것도 죄다 아들 돈으로 하고 그렇다고 보면 예비 며느리가 아들한테 살갑게 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저래 저희만 속을 태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택시 운행을 하다가 오후 4시쯤 시내에서 한 손님을 태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 낯익은 사람이더군요. 바로 예비 며느리였죠. 전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바로 예비 며느리를 태우고서 뒤를 돌아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 며느리는 전 쳐다도 보지 않고 목적지만 얘기하더니 하던 통화를 마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스크도 쓰고 있고 선글라스도 낀 상태라 아마 절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 통화가 끝나면 얘기를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예비 며느리는 낮부터 술을 마셨는지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상태였고요. 오빠, 진짜 나 안 볼 거야? 우리 그때 자주 가던 호텔에 나 가 있을게. 그럼 오빠 올래? 나 결혼한다고 했잖아. 나 결혼하면 오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알지? 내 남편 되는 사람 변호사인 거. 그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 꼭 한 번만 만나자. 어? 나 진짜 오빠 많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오빠 직업 좀 제대로 된 거 같지 그랬어. 결혼하는 남자? 변호사면 뭐해. 잘난 거 하나 없는데. 나 만나러 올 거야, 안 올 거야? 나 그럼 거기 가 있는다? 거의 예비 며느린 뒷좌석에 널브러진 상태로 그렇게 혀가 꼬여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어떻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었겠어요? 진짜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술에 취한 예비 며느리가 제가 운전을 똑바로 못하자 갑자기 자기 발을 들고선 제 오른쪽 어깨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이 아저씨가 운전 뭐 이따구로 해. 아저씨 지금 여자 태웠다고 이따구로 운전하지? 아, 진짜 똑바로 운전 안 해? 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온갖 욕을 하며 계속해서 제 어깨와 등받이를 손이며 발로 차고 치고 하는데 진짜 예상치도 못한 일이라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고 쳐다보려고 하자 아주 더 소리를 치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결국 전 참다 갓길로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자 차가 멈추니 바로 예비 며느리 욕을 하며 차에서 내려버렸어요. 전 그 모습을 진짜 멀뚱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예비 며느리 내리고선 제 차에 침까지 뱉고선 가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예상치도 못한 일을 겪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온몸이 굳어진다는데 바로 제가 그 상태였던 거죠. 정말 그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쎄하긴 했는데 설마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네요. 심장이 어찌나 두근두근 뛰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던지 더는 운전을 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거기다 구두굽으로 제 어깨를 찍어서 어깨도 너무 아팠고요.
결국 전 병원에 들렸다 일찍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내는 일찍 집으로 돌아온 절 보고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남아 약도 발라야 했는데 약까지 보고 나서 엄청 기겁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그땐 아내에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괜한 걱정을 하게 만든 것 같아 대충 넘어져서 다쳤다 얘기를 하고선 전 아들에게만 이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서 집에 오자 전 슬쩍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죠. 그러고선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 경훈아, 잠깐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있는데 시간 되니? 예, 무슨 할 말이요? 사실 그때쯤 아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예비 며느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 아들이 저한테 좀 섭섭한 감정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 어찌나 제 속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들에겐 사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았어요. 저 있잖냐? 오늘 낮에 그 예비 며느리를 내가 봤다. 나쁘도 좀 취해 있더구나. 아이, 보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러던데. 또 그 얘기세요? 아니, 아버지가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요. 저한테만 좋으면 되지. 왜 또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니, 경훈아, 그게 아니라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예? 그렇게까지 반대하신 이유가 뭔데요? 여자친구네 집이 가난해서요? 아니면 제가 뭐 변호사라서 더 좋은 집안에 장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희 집안도 사실 뭐 잘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상견례가 이제 곧이에요. 예? 반대하셔도 이제 소용없다고요. 저 이 결혼 어떻게든 할 겁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할 거라고요. 아셨어요? 아들은 제 얘긴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집 밖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상견례 자리에 나오든 안 나오든 결혼을 그대로 할 거란 메시지만 남기고서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 아들에게 전화라니 아들은 또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화만 내더라고요. 경훈아, 일단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아버지가 글쎄, 저번에 네 여자친구를 택시에 태웠다니까. 그때 다 봤어, 어?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아버지, 더 들어서 뭐 하게요? 이미 상견례도 다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더 얘기하지 마세요. 제 마음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더 들을 거 없고 마음 달라질 것도 없어요. 상견례 자리 오시든 안 오시든 알아서 하세요. 안 오셔도 저 결혼합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더라고요. 그 후론 제 전화도 아내의 전화도 심지어 딸의 전화까지 받지 않으니 이걸 어찌해야 할지 너무나 난감했어요.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건한데 제가 얘기를 해봤자 솔직히 믿지도 못할 것 같았고요. 이미 아들 머릿속에선 저희가 예비 며느리를 무조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그냥 말해선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국엔 아내에게도 이 사건을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내는 제 얘기를 듣고선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세상 누구가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 역시도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블랙박스도 보여주고 그때 다쳤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제서야 아내도 엄청 놀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와 전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 얘기를 도통 듣질 않으니 이걸 밝힐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엔 저흰 상견례 자리를 나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든 결판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상견례 날, 저와 아내는 굳은 결심을 하고서 그 자리에 나갔어요. 아들은 먼저 와 있었는데 저와 아내를 보고선 좀 놀라하더라고요. 아버지, 엄마 오셨어요? 그래,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너 마지막으로 내가 물어보마.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냐? 아버지, 저 꼭 이 결혼 해요. 꼭 할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가주세요.
그래, 그래 알았다. 그때 바로 예비 사돈댁에서도 예비 며느리와 함께 도착을 했더라고요. 아들과 제대로 얘기를 나누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흰 그대로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예비 며느리가 자기 부모를 참 많이 닮았더군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나중에 조용히 아들에게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예비 사돈의 한마디에 전 역대급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딱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사돈께서 저희를 보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정이 이래서 그렇지 딸 하나는 정말 곱게 키웠어요. 솔직히 연예인 시켜도 모자랄 딸인데 혹여나 나쁜 길로 빠지가 싶어서 안 시켰던 거거든요. 아마 주변에서들 다들 부러워하실 겁니다. 저희 딸처럼 예쁘고 참한 며느리 얻으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 솔직히 내놓으라 하는 사장들도 다 우리 딸 탐내고 그랬었는데 뭐 우리 예비사위 버린 그래도 인성 하나 보고 저 찬성한 겁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뭐 사돈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딸이 워낙 외모가 수려해서요. 집이고 차고 돈까지 싸들고 와서 결혼해달라는 사람도 많았는데 아유 솔직히 사는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거에 혹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뭐 어찌됐건 이렇게 인연이 된 걸 잘 살길 바래야죠. 결국 전 그 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비 사돈의 말을 듣는데 바로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제가 헛웃음을 짓자 예비 사돈은 기분이 나빴는지 저에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웃으세요? 제 말이 웃기세요? 아, 아니요. 교육을 잘해서 참하다고 하길래 제가 그 말이 좀 웃겨서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애가 참하고 착하다는 게 웃기다고요? 예, 그 참한 따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아니, 유서방, 지금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절 억지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아, 아버지, 여기서 왜 그러세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버지 가세요. 이러실 거면 가시라고요. 이건 놔. 아버지가 너 이렇게 키운 줄 알아? 못난 놈 같으니라고. 이거 한번 봐라.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거 보라고. 그렇게 전 아들을 향해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택시 블랙박스에 음성이랑 내부까지 다 촬영이 되거든요. 그땐 또 낮이라 영상이 더 선명하게 잘 나왔는데 예비 며느리가 처음 통화하면서 했던 그 말도 죄다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예비 며느리가 딴 남자와 은밀한 통화를 했던 거, 그리고 절 향해 손과 발로 찼던 것들도 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어 있었죠. 그걸 보고선 아들이 무척이나 당황해 하더군요. 예비 며느리도 너무나 깜짝 놀라 했고요. 너, 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오빠,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어? 내가 너 나 몰래 이러고 다녔어? 어?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랑 이러고 연락하고 다녔냐고.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유, 유서봐. 진정하세, 진정. 사람이 결혼 앞두면 좀 싱숭생숭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아, 지금 우리 딸한테 뭐 하는 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따님을 두둔하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으시냐고요, 장모님. 이하나, 네가 얘기해봐. 이게 다 뭐냐고. 네가 정말 이런 거 맞아? 어? 나 몰래 남자 만나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발길질한 거 맞냐고. 그러자 예비 며느리고 예비 사돈댁 사람들은 얼굴도 못 들고 바닥만 보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쁘고 잘났다고 생각했던 딸이 밖에서 망나니로 살고 있었던 게 들통난 건데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겠죠. 예비 며느리는 그런 아들 앞에 오더니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그날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술을 마셨는데 그날 너무 취해서 그런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네? 술 때문에 그런 건데 좀 봐주세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와중에 봐달라는 예비 며느리를 보는데 저와 아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게 봐줄 만한 사항도 아니고 역시나 참 뻔뻔하다 싶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분노에 차있던 아들이 결국 한 방을 날려버렸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들고서 그걸 예비 며느리에게 바로 뿌려버리더군요. 야, 너 용서라고 그랬어? 뭐 술 때문에 그래? 어디서 지금 뻔뻔하게 용서를 빌어? 너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서 뜯어갔던 거 한 푼도 빠짐없이 다시 되돌려놔. 너 내 직업 뭔지 알지? 나한테 사기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 다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얌전히 돌려놔. 알았어? 결국 그렇게 그날의 상견례는 초토화가 된 상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저희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걱정됐던 건 나중에 결혼하고서 아들이 진실을 모르고서 속고 살 미래가 걱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밝히고서 집으로 돌아오고 한참을 저흰 방에서 멍하니 앉아 한숨만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아들이 안방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러더니 들어와선 아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과를 했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하시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전 그냥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눈이 삐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너라고 뭐 이런 줄 알았겠냐. 작정하고 속이려 든 건 저쪽인데 왜 네가 잘못을 해. 됐다. 아니에요. 제가 애초에 아버지 말 들었으면 이런 일까지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괜히 반대를 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그렇게 사과하는 아들을 저 아는 그저 묵묵히 토닥여 줄 수밖에 없었네요. 어떻게 보면 아들도 피해자일 뿐이더라고요. 내내 공부만 열심히 하던 아들은 연애라곤 거의 해본 적도 없었고 외모가 수려한 예비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아들에게 접근하니 거기에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연애를 하면서도 예비 며느리는 내내 아들에게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들한테 직업만 좋으면 뭐하냐, 집이 잘난 것도 아닌데 자기는 돈 주면서 시집 오라는 곳 많다는 둥 그러며 아들이 본인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내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거의 1년을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들으며 지냈으니 아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날의 사건 이후 한동안 예비 며느리였던 그 여잔 아들에게 내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심지어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자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참 뻔뻔한 사람은 끝까지 뻔뻔하다던데 어떻게 저희 집까지 찾아올 생각을 하는지. 그러더니 저희한테 하는 말이 정말 기가 찬 거 있죠? 아버님,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솔직히 그때만 그런 거지 평생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날은 뭐에 홀렸는지 술을 제가 너무 과하게 마셔서 저 진짜 전 남자친구랑 만난 적 없고요. 그날은 너무 술에 취해서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치료비도 드리고 그럴 테니까 오빠한테 제발 잘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오빠랑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네? 이봐요. 그딴 짓을 해놓고서도 어디서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요? 경찰에 고소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이제라도 택시기사 때린 걸로 신고해줘요? 그래야 여기 안 올 겁니까? 고소장 받아야 안 올 거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두말할 거 없고 여기 다시 찾아오면
내 아들 법정에서 만나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얼른 가요. 가. 그렇게 전 예비 며느리였던 그 여자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도 경찰에 신고당한다는 건 좀 무서웠는지 그 후론 다시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은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알게 된 딸이 그 여자를 찾아가 아주 뒤엎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럴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말렸어요.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저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이라면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연애는 잘 하지 않았었고 사람들과도 잘 만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사람 보는 눈을 키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공부를 잘하면 인생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찌됐건 아들은 지금 다시 저희 효자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쉬는 날이면 저랑 아내랑 같이 유명하다던 카페도 가고 관광지도 가고 그러며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딸은 직장 때문에 따로 나가 살고 있는데 딸도 자주 저희 집에 와 다 같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엔 저희 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그때 만난 예비사인 참 사람이 성실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희 딸을 곁에서 잘 챙겨주고 배려해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에 상견례를 치르고서 아들의 그 상견례 때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비록 아들의 결혼은 그렇게 시작도 못하고 끝이 나게 됐지만 뭐 언젠가 아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 부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여지껏 택시기사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사람은 그 눈빛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험상궂게 생겨도 눈빛이 참 선하고 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동도 너무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기운인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눈빛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 준다면 그게 다 행동으로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또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엔 아무리 포장을 해도 다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혹여나 마음은 날 많이 생각한다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만 믿기보단 행동을 한번 잘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엔 사람을 통해 상처를 극복해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움츠러들거나 피하지 마시고 꼭 그 상처를 극복하셔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저희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